자, 그럼 오늘은 거기 뭐죠? 46페이지 보죠.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취득세. 얘는 문제가 세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세 문제. 그러니까 올해도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최소 세 문제는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부동산 등을 얘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 그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냐면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얘가 내고, 그럼 세금을 계산해야 되죠.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 했죠.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이거를 내는 거죠.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뭐라겠어요? 신고 납부다, 보통징수다. 우리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낸다겠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하시고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돼요. 60일. 그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얘가 구성이 우리 그 방금 전에 과세 요건 4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요건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얘가 뭐예요? 과세 대상이고 얘가 납세 의무자고, 그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목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등록세 가면 부동산 등을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을 내고 과표 세율, 재산세 가면 부동산 등을 재산세는 보유했을 때 그 소유자가 과표 세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 틀은 4가지라겠죠?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 4개를 배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징수냐, 신고 납부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그죠? 자, 그러면 교재를 46페이지를 보시면 총설 나와 있고요. 그죠? 뭐 취득 성격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거기는. 그죠? 읽을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과세권자와 납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라겠어요? 특광도세다, 시군구세다. 취득세는 특광도세라겠죠. 그런데 그 과세권자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는 납세지 관할하는 도,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그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걔네들은 시군구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뭘로 들어간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세를 제주도 서귀포시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아니면 갖고 있다, 재산세 같은 거 다 뭘 내든 다 누가 가져간다는 거야? 제주도 재정으로 간다 했죠. 걔네 둘은 틀리다겠죠. 그리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납세지가 나와요. 납세지. 자, 거기 보시면 취득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합니다. 거기 1번부터 쭉 나오죠. 그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납세지는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방세는 부동산은, 그러니까 지방세는 뭐 중심이라 했어요? 물건 중심이라 했죠. 그 세금을 어디다 낸다 했어요?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겠죠. 그 나머지 뭐 차량부터 쭉 나오죠.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걔는 안 물어봐요. 시험은 부동산 관련된 조세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래서 부동산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절에 11번에 보면 그거 뭐 있어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그랬죠. 자, 이 보세요. 이런 경우 있죠. 임야 같은 데 샀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걸쳐 있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쳐 있어요. 임야는 이제 필지가 한 필지가 몇몇 필지 막 되고 그러잖아요. 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계에.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에 취득했다 싶어요. 10억에 샀다. 그죠?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를.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걸쳐 있네. 그럼 취득세를 어디다 내느냐 이거죠. 어디다 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자, 만약 경기도에서 충청남도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수도권이잖아. 그리고 우리 먹고 살 때 힘들고 물가도 비싸고 알지? 그러니까 충청도 뭐라? 오, 알지. 그래서 우리가 힘드니까 요거는 우리가 가져갈게, 취득세를. 그럼 충청남도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요. 네 맘대로요. 맘대로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이거 있잖아. 여기 여기 우리 산 있잖아. 이거 다 퍼가. 네가 세금 다 가지는 대신 이거 다 퍼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지. 왜? 걸쳐있으면 세금은 그런 거 없죠. 우리 군대 가면 남자들한테 충청도는 멍청도라고 그러는데 충청도가 멍청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멍청도가 아닙니다. 이게 똑똑해서 하는 얘기예요. 똑똑해서. 그죠?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제가 충청도인데 그 충청도 사람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이게 선착순 딱 뛰잖아요. 남자분 선착순 뛰면 1등하고 3등까지 딱 뛰잖아요. 그럼 여기를 니네 열에 이렇게 해가지고 뛰면 먼저 오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뛰니까 여기서 엎드려 뻗쳐 있으라는 거예요. 일찍 왔는데. 그냥 또 뛰어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 뛰는 애들이 이거 빨리 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뛰냐면 막 뛸 때 천천히 뛰어요. 그럼 우 가잖아요. 여기가 반환점이야. 난 요쯤 가요. 중간쯤. 그럼 중간쯤 가면 여기 있는 애들이 막 빨리 뛰는 반환에도 막 돌아요. 그럼 이쪽 막 엉켜 막 그러면 여기 살짝 돌아 나는. 더 안 가고. 그리고 요만큼 더 뒤에서 또 뛰어. 한 5번 하거든요. 3, 4번. 그럼 나는 반만 뛰는 거야. 반만. 왔다 갔다. 그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일을 너무 잘하면 안 돼. 걔만 시켜. 그죠? 삽질을 잘하잖아. 그럼 뭐 할 일 있으면 걔만 불러. 막 쉬는 날도 누구 나와? 이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못하면 고문관소에도 또 갈구니까 적당히 하는 거. 중간쯤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멍청소리를 듣는 것도만 이게 똑똑한 거를 갖다 그죠? 부러워서 하는 얘기. 부러워서 그죠? 어림도 없는 얘기 이거 그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앞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걸쳐 있는데 문제는 이걸 살 때 경기도 거 얼마, 충청남도 거 얼마, 토탈 10억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매매를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항상 뭐다?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 세법은 항상 이걸 합니다. 안분이라 그래요. 안분. 앞으로 이 말이 많이 나와 여기저기 그죠? 자, 그럼 이 안분이란 말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나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안분을 하려면 이걸 나누고자 하는 안분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안분할 때 쓰는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액 기준이 있고 하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걸로 합니다. 금액을 가지고 안분해서 나눠요. 이때 금액은 공시가격을 가져갑니다. 공시가격. 여러분 공시가격이라는 건 이제 국가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걔들이 정해놓은 금액이죠. 자, 근데 이 공시가격 용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준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같은 얘기인데 용어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똑같은 옷인데 홈쇼핑 모델이 입었을 때 옷이고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입었을 때 그런 얘기죠. 같은 옷 다른 느낌. 똑같은 옷인데 우리 와이프가 입은 게 훨씬 이쁘다 이런 얘기죠.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근데 똑같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기준시가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 파트에서 시가 표준액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왜? 이건 법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니까. 그럼 지방세는 뭐라고만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얘가 지금 취득세잖아요. 그죠? 그럼 10억을 주고 취득했네. 그럼 이거를 안분을 합니다. 뭘로 하며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요. 이때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금액으로 안분한다? 그쵸?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야 됩니다. 공시가격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이쪽 게 3만원이고 공시가격이 이쪽이 2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안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전체 10억이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세금을 내냐면 10억 해놓고 얘가 지금 금액으로 안분하라겠죠. 그럼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라겠잖아요. 그럼 이 시가 표준액을 다 더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면적으로 안분하세요. 그럼 면적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하세요. 그러면 금액을 다 더해서 걔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럼 전체가 5잖아요. 그 중에 경기도 얼마예요? 3이죠. 간단하죠. 안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의 5분의 3은 경기도 쪽에 대금을 내라는 얘기지. 그건 얼마예요? 6억이. 이게 안 되죠? 10 곱하기 5분의 3이 안 되는 거. 한참 걸리죠, 이거. 그죠? 안 된다는 게 분수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그죠? 이거보다는 막 한참 생각, 어떤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눠야 되는 거, 곱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제가 말했죠? 이 문 열고 두르면 더하기 빼기 안 된다고 그랬죠? 저 문만 열고 나면 미적분 암산도 하는데, 여기 두르면 산수를 못 해. 그죠? 산수. 그래서 6억. 그러면 충청남도는 얼마?
한다 얼마겠어? 4억이겠지, 4억. 막 또 한다, 여기다가. 10억 곱하기 5분의 2. 아, 여기 6억이면 빼면 여기 4억이지, 그죠? 그럼 여기 6억 내고, 여기다 4억. 이런 식으로 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안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대부분 하고요. 이 면적은 부속 토지를 안분해라.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 토지를 안분할 때는 그 건물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 그 아파트 밑에 대지 있잖아요. 대지. 그 대지가 대지권 지분 등기돼 있죠. 그렇잖아요. 대지권 지분 등기돼 있잖아. 그럼 그 지분은 무엇을 가지고 그 안분한 거거든요. 그게요. 뭘 기준으로 안분했을까요? 그 대지권 지분 등기는 뭘 가지고 안분한 거예요? 전용 면적이에요, 면적. 지금 얘가 뭐예요? 그 대지가 뭐예요? 부속 토지잖아요. 그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로 한다? 면적을 기준으로.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세법상에서 요거를 면적으로 하는 거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안분은 뭘로 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국세면 기준시가 그러면 되고 지방세는 뭐라고 하면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러시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거기 47페이지 11번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는 소재지별로 안분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참고해 보면 안분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일단은 안분 나오면 잘 모르면 공시가격인데 기준 시가냐 시가 표준이냐 이걸 가지고 안분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거는 그죠? 이건 그냥 안분하는 거니까 비율만 맞추는 거니까 금액을 곱하고 하는 거는 지금 5분의 3, 5분의 2 그냥 비율 안분만 하는 거죠. 그죠? 이 금액이죠? 여기 3만 원이면. 뭐가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그 토지의 공시가격이죠, 전체. 그럼 얘가 만약에 80이고 얘가 20이면 얘가 더 많겠죠. 금액이 더 비싸겠죠. 면적이 넓으니까. 공시가격도 다를 테고. 그럼 그걸 안분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상가를 10억에 샀어요. 상가를. 그죠? 그럼 여러분 보통 상가 살 때 이 건물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사나요? 상가 매매할 때? 이거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 매매할 때 건물은 얼마고 상가인데 건물 가격 얼마고 토지 가격 얼마고 토탈 10억 이렇게 안 하죠. 그냥 10억 그러잖아요. 그러면 묵시적으로 그냥 전체 금액 이렇게 매매를 하지 이거를 갖다 건물 토지 구분해서 10억이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취득을 하고 나서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 건축물과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 특히나 얘가 뭣도 내야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10%. 근데 부가가치세가 토지는 안 내고요. 건축물분의 10%만 내요. 그럼 얘가 10억인데 이거의 10%에서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 가격의 10%만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걸 턴키로 샀으니까 얘가 두 개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또 뭘 해야 돼? 안분을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뭘로 해요? 10억은 안분한다. 취득세예요. 그럼 뭘로? 그래요. 시가표준액이죠. 시가표준액. 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요. 금액을 안분할 때 그래요. 금액 자체를 안분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야. 근데 얘는 토지를 안분하는 거잖아. 금액을 안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로 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지금 10억을 안분하는 거죠. 근데 금액을 안분하는 거잖아. 그럼 뭘 가지고 해요? 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는 그런 얘기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2번에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취득자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취득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1번에 뭐라고, 과세 물건 취득자 해놓고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취득자라고 돼 있죠. 사실상 취득자. 자 보세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지금 전제 조건이 누구는 그러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있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뭘 했으면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너도 뭘 한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등기를 받는 명의자와 등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취득자 둘 다 법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 그 족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기출 나온 거잖아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 땡. 틀렸죠. 왜요?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한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취득의 제한은 뭐 뒤에 나중에 볼 거고요. 2번에 주체 구조부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구조물,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그죠? 건물인데 이 건물 주인이 갑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0층짜리 건물인데 그죠? 세입자가 이제 의리 세입자예요. 그죠? 얘가 여기다가 짜장면집을 하고 싶어요. 짜장면집을, 중국집을. 그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상권 분석해 보니까 장사는 잘 되게 생겼는데 중국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중국집 할 장소가 없어요. 마땅한 데가. 근데 여기 딱 비었는데 어디가 비었냐면 10층이 비었어. 10층만 빈 거예요. 10층만. 그래서 여기다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여기다가 중국집을 하기로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10층인데 괜찮겠어요? 괜찮다고. 알았다고. 계약을 딱 하니까 계약하려고 하니까 딱 계약 쓰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깜빡 잊고 얘기 안 한 게 있대. 죄송하다고. 뭐냐니까 우린 엘리베이터가 없대. 계단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괜찮대. 왜? 우린 기시면 해병대 출신이라 이까지가 괜찮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 장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문 나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점심 먹고 공부하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기 시작한 거죠. 짜장면 배달원이 딱 가서 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아저씨 단무지 좀 더 갖다 달랍니다. 단무지 갖다 주고 안 떴더니 또 전화 왔습니다. 와르바시가 2개 부족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병대가 기실은 잡았는데 계단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문 닫으려고. 직원들이 다 그만두겠대. 그러니까 그 사장이 탈탈 묻은 돈 모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자기가 자비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요 원래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사면 취득세 안 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안 내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설치하면 내야 돼요. 이 말이 막걸리요. 막걸리가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럼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그냥 갖다가 모셔놓으면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그걸 뭘 해버리면 이런 건물에서 설치 딱 하는 순간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내란 얘기지. 결국은 말장난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죠. 그럼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실제는 누가 취득했어요? 얘가 취득했죠. 그죠? 근데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얘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얘가 납세 의무자라고 했어요. 법으로. 얘는 납세 의무가 없고 그 세입자가 털털 털어서 이걸 엘리베이터 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근데 갑자기 세금들에 열받은 거야. 에이 짜증나가지고 이 사장이 다 엘리베이터 뛰어가지고 다 잠수 타버렸어. 그러니까 지리산 가서 반달르고 뭐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어요. 그럼 못 찾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자, 얘를 납세 의무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얘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날 덜어내래? 나 못 내. 하면 얘도 잠수 타면 되잖아. 그 얘는 잠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건물 들고 타야죠. 건물 들고 타야 되죠. 그죠? 아니면 얘는 잠수 타더라도 여기 뭐 있어? 건물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 해버려? 압류해가지고 나중에 공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우리가 세법을 만들 때는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가 세금을 내느냐는 얘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얘들 관심은 내가 받을 세금이 10만 원이면 나는 10만 원만 받으면 그만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아무도 안 냈을 때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법을 규정할 때 이런 경우 네가 내라고 정하는데 문제는 그걸 정할 때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나중에 하자 생겼을 때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지금 누가 더 유리해요? 하자 생기면 누구한테 세금 걷는 게 유리해? 유리죠. 얘는 세입자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얘는 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해버리는 거야. 법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얘가 지금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건물주를 말한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의 건축법에 보면 주요 구주부라는 걸 배워요. 바닥기둥부, 지붕틀, 내리벽, 주계단 해가지고 있어요. 그거의 취득자니까 결국 누굴 말한다? 건물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누굴 찍으면 돼? 건물주 찍으면 됩니다. 자, 뒤에 가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집주인이야. 아파트 갖고 있는데 세를 줬어. 근데 세입자가 그 집을 주거용으로 안 쓰고 별장으로 썼어요. 그럼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다. 중과세가 돼요. 이때 그럼 중과세를 세입자가 지금 별장을 쓴 거죠? 이때 중과세를 누구한테 하느냐? 집주인이냐? 세입자냐? 누굴까요? 집주인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야. 왜? 세입자도 잠수 타가지고 아까 얘랑 같이 반달 거면 셋이 고스톱 치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못 찾죠. 그러니까 그때도 누구가 임대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은 뭐냐면 얘가 설치는 얘가 했는데 처음부터 얘가 이 건물 살 때 얘도 같이 한꺼번에 그냥 취득항으로 봐서 얘를 뭘로 하겠다는 거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내용은 시험 문제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지문에 읽다가 주체구주부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나오는 순간 무조건 얘가 취득항으로 본다 그럼 맞고 아니면 틀렸다 그냥 글로면 돼요. 마지막 줄에. 그럼 예를 들면 이 지문이 나왔어. 근데 마지막에 뭐 시설한 자, 가설한 자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절대 틀릴 일 없는 거지. 다른 내용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주체구주부 취득 그래가지고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지문 그대로 내거든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주부 나왔죠. 그 다음부터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으로 보면 돼요. 뭐 효용같이 이루든지 말든지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항으로 본다. 그거 맞는 거지. 그것만 딱 보면 돼요. 실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 지문이고 그것만 딱 보면 얘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구주부 나왔다 그러면 걔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고 아니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되고 3번의 종료 변경, 지목 변경은 뭐 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과점주주가 나오는데 과점주는 저 뒤에 그 취득 형태 제가 강의할 때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죠? 과점주 일단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5번에 뭐 있어요? 상속이 나오죠. 상속.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 다른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네? 우리는 세법, 그 민법은 약간 어렵지만 우리는 세법 되게 간단해요. 대놓고 얘기하고 대놓고 얘기했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죠? 내가 돌아가셨다 얘기하지 않다. 피 흘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요? 취득세는.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나중에 피상속이네. 돌아버려. 이분은 이미 가셔서 마음은 언니도 몸이 말을 안 들으신다니까. 누가 내야 돼?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 상속받으면 누가 내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상속인이 낸다. 이렇게는. 그죠? 끝이에요. 읽을 것도 없죠. 거기 5번에 상속에 따른 취득 그래가지고 뭐 상속을 받으면 누가 내라? 상속인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6번은 조합. 자,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재건축을 한다. 만약에 그죠? 이거죠? 이거랬죠. 여러분 공법 배우시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설립해야 되냐면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 그죠? 그럼 이 조합이 시공사 선정, 건설에서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때가 얘가 만약에 1000세대다. 그러면 얘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조합원. 그럼 얘가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사업을 하죠. 그럼 아파트를 이렇게 짓습니다. 재건축을 했어요. 옛날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댔죠. 90년대 이전 80대 후반 90대 초반만 해도요 재건축 하나만 잘하면 재산이 한 방에 2배 3배씩 늘어나요.
그죠? 왜? 이걸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든요. 용적률이 기준이니까 한 배만 늘어나도 10층, 같은 평수 10층짜리가 다시 지면 20층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세대수가 남아 도는 거죠. 그럼 걔는 일반 분양해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1500세대를 졌다 쳐봐요. 공사 끝났죠? 그럼 이제 이 A라는 건설회사가 공사 끝나면 이걸 누구한테 줘요? 조합한테 줘요, 조합한테. 그럼 조합은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취득이냐? 새로 지은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조합은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 1500세대 중에 1000세대는 누구 거예요? 조합원 거잖아요. 그럼 조합원한테 줘야죠. 그럼 조합원은 이 조합으로부터 1000세대를 취득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조합이 여기서 취득하면서 세금 냈죠. 그 세금 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조합원인 내가 조합비 낸 거죠. 그럼 보세요. 이 논리대로면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지었는데 세금을 2번 내는 거야. 요거할 때 세금 1번 내고 여기서 또 취득하면 세금을 또 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에서 누구 거? 1000세대는 누구 거니까? 조합원 거니까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거로 본다?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500세대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은 건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 그러니까 얘들이 강남 같은 데서 이걸 하잖아요. 옛날에 500세대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500세대 분양 가격을 가지고 이 1500세대 건축 빼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한 푼도 안 들이고 아파트 하나 새 거 얻고 남은 돈 돌려주고 거기다가 얘가 분양가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방에 재산이 몇 배 뛰는 거죠. 옛날에 이게 투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겠지, 이때는. 돈 놓고 돈 먹기. 있는 사람도 막 몇십억, 몇백억 투자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럼 재산이 500억 투자했다. 놀았다. 그럼 한 번 되면 막 걔가 1000억, 1500 되는 거죠, 한 방에.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한 거죠, 그대로. 지금은 큰 메리트가 없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긴 하죠.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뭐 그 건설에서 뇌물 줘가지고 막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어디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한테 주면 이사 갈 때 일단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가구당 7천만 원씩 이주비를 주겠다. 막 그런 식으로 공약도 막 그럽니다. 오늘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디에 뭐 강남 주공인가 뭐 어디 현대산업개발하고 뭐 둘이 뭐 재건축 한다겠다 뭐 안 한다고 어쩌고 막 소송 건다고 막 난립니다. 왜냐면 이게 등치 크잖아요. 등치가. 한 방에 기본이 몇천억에 규모 큰 거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럼 건설회사 그 하나 건설을 하잖아요. 이건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근데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시험은 또 간단하다겠죠. 왜? 이건 틀리면 이상한 거예요. 틀리면. 자 보세요. 6번. 자 거기 주택법엔 주택조합과 어쩌고저쩌고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해당 누구 용으로 조합원 용 그랬잖아요. 누구 거래요? 대놓고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지. 이거를 시험에 뭐라고 내요?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조합이 납세 의무다. 땡 틀리죠. 이거 틀리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럼 지금 보세요. 보통 납세 의무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게 주체구조부 취득자, 상속받으면 상속인, 그리고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 그럼 누구? 조합원. 이거는 뭐 세 개는 그냥 뭐 외우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답 나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정답인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른쪽에 7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층의 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 세법에서요. 배우자 직계 존비 나왔다. 저희 배우자 이게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뭐 물론 말하기 시켰지만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또 이걸 또 얘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죠? 부부지간이죠. 부부지간.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자식이죠. 부모 자식간. 그러니까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간 그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했어? 두 글자로 줄이면 왼수라 그래. 왼수. 가죽 왼수죠. 맨날 듣는 얘기죠. 아이고 남편이라 왼수야. 뭐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이 소리 많이 하죠. 맞는 말이죠. 전생에 무슨 저기 뭔 죄를 나라를 뭐 망하게 했나 이렇게 만난 것 둘이.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식구끼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식구끼리 뭘 거래했다. 그럼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증여.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본인이 부동산을 와이프한테 팔았대요. 그럼 자기 부동산을 와이프한테 돈 받고 팔았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아파트를, 내 명의 아파트 와이프한테 3억 주고 팔았다 쳐봐. 그럼 와이프가 저한테 3억 줍니까? 상식적으로? 만약에 줬다 쳐봐. 그럼 내가 받았어. 그게 내 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저희 집의 상식으로는 우리 와이프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와이프는 그냥 그죠? 여자들은 그거잖아요. 원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란 말이 네 돈 내 돈 구분하고 같이 잘 쓰자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 얘기고, 우리 순진한 남자 얘기고, 여자들은 뭐예요? 내 돈은 원래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속아가지고 비상금 털었다는 거지 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와이프 그랬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지갑 밖에 돈이 나와 있어 이렇게 꺼내놨는데 10,000원짜리를 꺼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와이프밖에 없거든요. 이거 돈 가져갔지? 당당히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놔. 그랬더니 뭐라고 하잖아요? 주웠답니다. 그 주웠다고 표현하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와이프가 딱 돈을 딱 내는 거예요. 얼른 가져갔죠. 먼저 딱 보자마자 내놓으래. 나 주웠어. 그랬잖아요. 근데 도둑질한 거래. 그 도둑질이고 자기는 주순 거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집에 있는 게 다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는 흘려도 내 거고, 근데 당신은 거기다 놨으니까 나는 주순 거고, 근데 당신 주순 거래. 그냥 주순 건데 자기 걸 가지고 절도라는 겨. 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황당하죠 진짜. 아, 내가 이러고 사나 모르겠어요. 다음 생에 절대 그렇게 안 살라고. 혼자 살라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넣고 있으면 돼요. 뭐가 됐든 배우자 직계존비속 나오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 이렇게 나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 OX. 봐봐. 여러분 문제가 이게 뭐야? 제가 말했죠. 질문할 때 집중을 하는 거 좋은데 눈을 크게 뜨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질문하면 다 그래. 학원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다가 OX. 이 참네. 지금 이걸로 사인을 내는 거 답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왜 잉크라고 그래? 머리를 집중하라니까 눈만 크게 떠. 자, 물어볼게. 그럼 이러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다가 OX 그러면 뭐 하고 있어? 이제 뭐라는 거야 지금? 다시 그랬더니 학원에 와서 제가 다시 그랬더니 제가 봤는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했더니 어떤 분이 앉아 계시다가 이러는 거예요. 왜? 다시 그러니까 연습 준비한다고 이렇게 몸을 이러시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 한 분이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준비한다 이거 준비 알았다 이거 준비한다 이거지.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 OX.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 키포인트는요, 부담부 증여가 아니에요. 근데 부담부 증여를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뭘 하든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했죠. 증여로 본다.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우리는 부담부 증여에 꽂히는 거야. 쟤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쟤 뭐지? 아니 그러면 처음 들어보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답을 쓰려고 하면 웃긴 거지. 아는 걸 활용해야지.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자꾸 틀리는 이유는 엉뚱한 건데 꽂힌 거 엉뚱한데 다른 정답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틀리는 거지. 그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지금 51페이지 7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요, 우리 이 세법의 증여는 전부 다 추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여한 걸로 보긴 하는데 무조건 증여로 보고 끝 이게 아니라 입증하면, 그러니까 그 대가를 확실하게 주고받았던 걸 입증하면 뭘로 봐?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뭐예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입증이 되면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까지 지금 빌 건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뭐가 중요하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요거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에게 대한 유상 취득 의지라고 돼 있죠. 자, 요건 뭐냐면 나중에 양도세 가면 이걸 배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어차피 듣고 잃어버리면 되니까, 그죠? 자, 얘 지금 뭘 한 거예요? 증여했어요, 증여. 공짜로 준 거죠. 근데 야, 내가 이걸 너한테 공짜로 줄게.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받으려고 했더니 대신 그렇지 껄쩍지근하게 그냥 줄 리가 없죠? 이게 뭐예요? 조건이 있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이거를 갑이 을한테 뭘 해준다고요?
증여를 해주면서 뭘 걸었다? 껄쩍지근하게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니? 그랬더니 여기 은행빚 3억 있는데 아직 내가 못 갚았거든.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이 3억을 떠안으면 부담하는 조건부로 내가 너한테 저 10억짜리 건물을 그냥 줄게, 그런 얘기죠. 자, 이걸 받아야 된다 해서 말아야 된다 했어요. 이래요? 야, 됐어, 안 받아. 사람이 주려면 깔끔하게 줘야지. 야, 이거 주려면 네가 3억도 싹 정리한 다음에 깔끔하게 10억짜리를 딱 줘야지. 뭘 3억을 뭐 떠안는 조건부로 뭐 증여할 때 어쩌고. 야, 됐어. 이러시면 안 되고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왜? 3억 빼고도 얼마가 남아? 7억이 남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얘가 증여자고, 얘를 뭐라 그래요? 수증자라거든요. 증여 받은 사람, 이 얘기죠. 이때 그러면 양도세에서 어떻게 보냐면요, 보세요. 지금 갑이 을로부터 돈 받은 건 없죠. 뭘 받은 건 없잖아요. 그냥 10억을 전체를 그냥 준 거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갑이 10억 전체를 을한테 뭘 한 거예요?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막을 보면 이 3억이 원래 누구의 채무예요? 갑의 채무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떠넘겼어? 을한테 떠넘겼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로부터 3억을 받아가지고 은행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거지. 결론은 세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3억은 갑, 네가 을한테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겠다. 즉 증여가 아니라 뭐? 돈 받고 팔어. 뭐?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본다는 거야? 이것만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얘는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일반적으로 전체 증여보다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전체 증여면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잖아요. 근데 얘는 증여세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유리해요. 보통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증여 같은 거 할 때 세금 많이 나오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담부 증여 같은 걸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전세금 있는 거 떠안는다든가 아니면 뭐 그죠? 채무 은행 대출 받은 걸 떠안아 가지고 증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럼 세금 부담이 좀 덜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얘잖아. 얘가 문제잖아요. 얘는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취득세를 낼 때 세율을, 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왜냐면 얘가 지금 전체를 뭐 증여했다든가 전체를 매매했다 그러면 간단한데 얘는 지금 뭐래요? 일부는 증여고 일부는 양도했대. 그럼 얘는 취득을 뭘로 볼 거냐? 어떤 취득을 볼 거냐? 이게 문제죠. 자, 간단해. 얘는요. 자, 주는 애가 지금 우리가 서로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 사면 한쪽은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 서로 상대적으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채무액 3억은 주는 애가 뭘 했대요? 팔았대. 돈 받고 팔았대잖아. 그럼 취득한 애는 샀지. 뭐 주고? 돈 주고 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죠? 주는 애가 채무액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주는 애가 뭐래? 주는 애가 증여했다잖아. 공짜로 줬대. 받는 애는 공짜로 취득한 거지.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요, 얘만 취득세에서 공부하잖아요. 엄청 헷갈려요. 얘가 유상인가 얘가 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어차피 양도세하고 엮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양도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랑 맞물려 가면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얘는 볼 것도 없는 거지. 왜? 주는 애가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는 애가 양도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는 애가 증여니까 나는 뭘로?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해서 이거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 취득세에서.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그 양도세 가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 이해 안 가도 상관없다 했죠. 이거는 수십 번 해요. 양도세도 하지, 여기서 하지. 이거 모르고 시험 보러 가진 않아요. 이거 모르고. 제가 얘를 맨날 10억에 3억 7억 들어요. 그럼 나중에 자, 얘가 10억이면 얘는 얼마고요? 그럼 3억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다. 돌아버린다. 그죠? 자, 8번 볼게요.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고요?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뭘로 보겠어요? 무상으로 보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납세의 문제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다 볼 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53페이지 가면 3절에
과세 물건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 과세 물건 그러면서 대상, 객체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박스에 그럼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느냐 이거 정해놓은 거죠. 이거는 근데 일부러 외울 건 없습니다. 찰리 뭐 이거 대상 자칫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죠. 모든 과세 대상에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부동산이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세법. 그죠? 토지 건축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광어권, 어업권이라고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다음 말은 임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각종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걸 뭐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이게 뭐 외워가지고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부동산 들어가고, 얘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얘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하다 보면. 광어권, 어권, 광산 채굴 권리 같은 거죠. 광산 채굴 권리, 그죠? 만약 여러분이 산에 갔다가 뭐 금광, 그죠? 금 있는 금기에 있는 강산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거예요? 그죠?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채취하려면 광산 채굴하려면 뭘 하대? 권리를 가져야 돼. 그러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걔가 광어권이 되는 거야. 그죠? 어권도 마찬가지죠? 어권은 뭐예요? 여러분이 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막 무슨 뭐 꽃게 마음대로 잡고 막 가두리 양식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등록을 하고 다 허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꽃게철 돼가지고 여러분 배 하나 요트 하나 사가지고 서해안 가서 꽃게 잡다 걸리면 새고랑 참이에요. 새고랑. 왜? 그럼 못 잡아요. 그거는 배가 딱 허락받은 배가 몇 채 딱 있어요. 걔네만 꽃게를 잡아요.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 광어권, 어권, 그리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모, 그리고 각종 회원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걸 외웠었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나올 때는 이거 막 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동안 뭔 개돈 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술 한잔 하려니까 안주가 있어야 했잖아. 그럼 안주를 뭐 먹어? 회를 먹지. 회를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 항구에 가서 사자. 항구에 가서 사요. 항구. 그래서 얘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차기선이란 항구에 가서 회는 가장 일반적인 회가 뭐요? 광어죠. 그래서 광어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잘 안 하죠. 그죠? 이렇게 광살치는 권리.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있다. 그죠? 근데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교재는 53페이지 그 박스 표에 지금 말씀드린 거 써놨잖아요. 얘가 대상인데 그 다음에 교재는 뭐라고 하더니 뒷장부터는 그 지금 토지 건축물 쟤네들을 설명해놨어요. 어디까지? 57페이지까지. 그냥 이거 토지는 뭐고 건축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읽을 필요 없어요. 법조문을 갖다 넣는 건데 조문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돼 있어요? 56페이지, 7페이지까지 돼 있죠?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죠?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그 취득의 개념이 확실치 않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이거. 자, 여러분이 얘네들을 뭘 하면 취득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밑에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매매죠, 매매. 그죠? 근데 우리 세법상 취득은요, 매매만 취득으로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매매만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취득세를 언제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세금 걷는 게 너무 작잖아요. 그죠? 세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 법은 취득은 법으로 정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 그러기도 하고, 의제 취득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산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닌데 취득한 거로 봐서,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물건을 직접 사지도 않았는데 너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사실상의 취득은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거 하나 보고 일단 칠게요. 자, 보세요. 여기 건물이, 이게 토지가 있어. 그렇죠? 자, 여러분 땅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 토지를 취득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뭡니까? 토지를 금방 했잖아. 토지는 어떤 게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죠? 매매. 근데
근데 이건 돈 있는 사람 얘기고 난 돈이 없어. 근데 엄마 아버지 땅이 겁나 많아. 그럼 취득할 수 있나요? 있죠. 어떻게? 그쵸. 증여받. 그리고 돌아가실 때 특별한 문제 없으면 저한테 주시겠죠? 상속. 자, 그 이것도 있는 사람 얘기잖아. 나는 얘는 돈이 많고 지가 많고 여기는 부모님이 땅이 많아. 나는 돈도 없고 부모님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건 뭐밖에 없다? 니역가하고 삽 하나 있어. 니역가하고 삽. 그러면 도구를 활용해서 그 니역가에다 돌을 실어가지고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드는 거지. 그걸 메리칸척이라고. 그죠? 전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바다 메꿔서 땅을 만드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서해안에 가면 천수만, 그죠? 현대에서 바다 메꿔 농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새만금 터 있잖아요. 그 새만금 내가 가보랬잖아요. 그거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볼 때 차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휘잉 가는 차가 있고, 천천히 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남자, 여자가 둘이 타고 있어요. 휘잉 가는 차는 둘이 무슨 관계예요? 부부예요. 아시는 분이요. 세워라 내워라 가는 차는 부부 아니에요. 내가 가봤는데 내가 와이프랑 가봤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천천히 안 가죠. 그 막 바다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리 바다 있고 다리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볼 때 입구에 들어갔을 때 바다네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뭘 봐. 이제 됐지? 휘 가는 거예요. 금방 가요. 근데 걔네들은 언제 가는지 몰라. 왜? 걔네 목적이 그게 아니 바다가 아니잖아. 목적이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게 티내면 안 돼. 근데서 다 안다니까 우리는 딱 보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둘이 나란히 앉고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나란히 앉으면 100%야. 99%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나란히 앉아서 먹어. 옆에 여자 남자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는 일단 식당을 둘이 잘 안 가. 근데 가는 것도 기적인데 둘이 나란히 앉았어. 99%요. 근데 먹는데 옆에서 반찬을 얹어줘. 100%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다 가면 와이프랑 최대한 거리를 멀리 앉아. 그래서 이렇게 마주 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앉아. 대각선으로 앉아. 최대한 멀리. 너무 티나게 앉으면 안 돼. 중앙에서 약간 치우쳐서 앉아야 돼. 왜? 너무 티나면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약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약간. 그죠? 그게 부분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죠? 바다 메꾸면 돼요? 자, 동해, 서해, 남해 중에 어디를 메꿔야 돼? 서해 메꿔야 돼요? 동해나 남해 갔다는 골때려. 거기는 평생 메꿔도 표시도 안 나요. 왜 우리나라 매립을 다 서해야 그랬어요? 그쪽은 매립을 못해요. 조수간만차도 심하고 파도 심해가지고 매립 자체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매립은 서해안 쪽에 돼 있는 거예요. 서해안 쪽. 그죠? 자, 매립간쪽. 자, 그 다음에 내가 땅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전부 다 전답이에요. 논밭이야. 나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갖고 싶어. 그러면 이걸 팔고 살 수 있지만 얘를 뭐 할 수 있어? 우리 형질 변경한다고 그러죠? 형질 변경.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목 변경이라고 해요. 지목 변경. 그러면 지금 보세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매매로 취득할 수 있고,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매립간척할 수 있고,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승계 취득이 유상승계와 무상승계라는 게 있거든요. 유상이라는 것은 뭔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고, 무상은 공짜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대표적인 유상승계고, 얘가 대표적인 뭐예요? 무상승계고, 얘가 원시 취득이고, 얘는 취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왜냐면 지목만 바뀐 거죠. 소유권 변동 없잖아요. 근데 취득으로 뭐 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형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해서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셨다가 요 자세한 설명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